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인이 되면요, 심리적인 특성 중에서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내향성은요, 증가해요. 내향성, 안으로 파고든다 이런 의미죠.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하고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경직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을 고수하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경직성의 증가예요. 조심성의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망설여진다. 조심성의 증가.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결정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다 조심성이 증가돼서 그렇죠. 의존성의 증가. 노인이 되면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는요, 지팡이든 휠체어든 의존하려고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고 하든지, 정신적으로도 신앙에 의존하려고 하든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의존성의 증가. 우울증 경향 증가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왜? 불면증 있죠. 식욕 부진하죠. 기억력도 떨어지죠. 흥미나 의욕도 상실되기 때문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애착심 증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아주 강해요. 추억의 물건을 끌어안고 살죠. 시설 입소할 때 애착하는 물건을 같이 보내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증가.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그런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때 참 좋았었지.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은요, 좋은 것들이 많이 감소해요. 독립성 떨어집니다. 유대감 떨어져요. 직장을 퇴직했어요. 사회적인 관계도 줄어들고 있죠. 또 유대감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적응성 떨어져요. 능동성 떨어져요. 사회적인 관계 위축되죠. 역할이 상실되니까요.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인 역할,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 어머니는 예전에 막 도시락 싸줬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 도시락도 필요 없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융통성도 감소한다. 먹는 약도 많아지죠.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사회적인 관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많이 감소한다는 거, 또 좋지 않은 것들, 의존적인 것들은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이런 문제 나오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한다. 도전을 꺼린다. 왜 이렇죠? 경직성이 증가해서 그래요.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을 보셔야 돼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노인이죠. 질병명을 보지 않아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해줘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돼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 대표적인 거,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 뇌졸중에는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중풍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 혜택에서 제외가 돼요. 퇴원을 한다면은 인정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65세 이상이라면은 질병명을 보지 않는다. 65세 미만은 질병명을 본다. 병원에 입원 중이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중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핵이 있고 혈관성 치매로 뇌출혈이 쓰러져. 여러분, 이런 보기 전에 기준점이 뭐예요? 일단 노인성 질환인가 아닌가, 65세가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핵이 있고, 결핵이라는 것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아니죠. 65세가 넘어야 되고 일상생활 안 돼야 되겠구나, 이건 아시겠죠? 일상생활 가능하니까 일단 안 돼요. 85세 독거노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85세였으면 됐을 텐데 일상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로 노인성 질환이야. 그럼 나이는 상관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거동 불편하면은 60세 여성, 65세 아니어도 가능하겠다. 아시겠죠? 요건 아니었던 거. 뇌출혈로 쓰러져. 요거는 노인성 질환이야. 병원에서 치료 중인. 병원은 이미 혜택 받으니까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인성 질환인지 65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요걸 보시는데요. 노인성 질환이면 65세가 안 돼도 된다.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면은 65세가 넘어야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돼야 된다는 거. 거동 불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해달라고 부탁할 때 대처법. 이거 포인트는 뭐예요? 혼자 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함께 가서 입금한다. 동반이 어렵다면은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혼자 가서는 안 된다. 누가? 요양보호사 혼자 거액의 돈을 입금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액은 또 가능합니다. 요구한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서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가기 전에 확실하게 우유를 사오라고 했으면요. 서울 우유요? 500ml요? 1000ml요?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면 같이 가는 게 좋죠. 또 마음에 안 들어하면 같이 가서 바꾼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면 요즘에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그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은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습관, 성격,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싫어하는 행동은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잔존 능력을 활용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치매 대상자. 잔존 능력 유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했던 일을 한 달 후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었던 것을 계속 하게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삶에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온 가족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경구약, 처방받은 약 먹는 거. 파킨슨 대상자. 손을 덜덜덜 떨면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입 안에 알약을 넣어준다. 아시죠? 또 치매 대상자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2번 먹었는지 3번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숨겨놓고 그때그때 먹이는 게 좋습니다. 또 외용약, 빨간 약 발라주고 요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거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한다. 의료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흡인, 비위관 삽입, 또 관장, 도뇨, 욕창 관리, 체위 변경만 하지 욕창을 관리할 순 없죠. 투약, 귀지 제거 안 돼요. 이 귀 속을 잘못 파면은요 문제가 되거든요. 웨이도, 귀에 거칠 닦는다 이거는 되는데 이 귀 속은요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노인 학대 유형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불이행하거나 거부했을 때 이게 뭐냐?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안 줬어.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어. 요거 보고 사실 아셔야 됩니다.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주나 이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서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방임이죠. 치매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관리 안 되겠죠. 엉망이겠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요금 납부, 공과금 등을 방치한다. 한마디로 청구서가 쌓여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방임인 거예요. 그쵸?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틀 리가 없어. 밥 못 먹겠죠? 보청기가 없어. 귀가 안 들리겠죠? 돋보기, 눈이 안 보여. 지팡이, 걷기가 어려워. 휠체어 이런 게 없을 때 이 학대 유형이 방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학대 유형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1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 미납금을 미납시켰다. 요양원 보냈는데 돈 안 냈으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연락 두절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요, 유기입니다. 방임과 유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방임은 노인이 어떤 상태에 있던 집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유기는요, 집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모가요, 시설이 있어요. 시설은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죠. 길거리에 노인을 버렸다. 또는 치매 노인을 길거리에서 찾았는데 자식이 안 찾아간다. 이런 건 다 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매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이 홀로 거주한다. 어디에? 집 안에.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이 이런 세금을 못 냈다. 어디서? 집 안에서. 노인이 어떤 상태는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답을 하시고요. 집 밖에 있다 그러면 유기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모르시면요, 112에 신고하시고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번호는요,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1577-1389 1년 365일이죠? 빨리 구해주세요 해서 1389예요.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되면 신고해요? 확실하면 신고해요? 의심만 돼도 신고하셔야 돼요.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학대가 확실한지 아닌지는요, 수사기관에서 알아볼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노인 학대 사례를 신고하죠? 그럼 거기서 접수를 받아요.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또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장기 요양 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대체 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장기 요양 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이다.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문맥에서 답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직원들이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의 상담을 지원해주고요. 대체 인력 지원, 복리 향상, 직무 향상 교육 이런 거, 또 취업, 창업 이런 업무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라는 거. 재가 방문 중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질 경우 대처법은 엉덩이를 만졌다? 이거는 부적절한 성행위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단호하게. 또 단호하게 대처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여러분 단호하게만 또 기억하셨는데 어떤 기출에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하나 분명하게 말하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거부 후 시설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겠다고 전한다. 반복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거는 보기가 다 바뀝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단호하게 얘기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단호하게 하는 것은요, 성희롱, 성적인 접촉, 이런 부적절한 성행위가 있을 때이고요. 치매 대상자가 자기 바지를 벗었어. 이런 거는요, 입혀준다. 또는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화장실에 간다. 이 회음부가 다쳤는지 불편한지 확인한다. 옷이 깔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한다. 이런 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는요, 항상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요양보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사회복지사든 그 직업의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장, 외모 등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죠? 복장, 외모,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편마비 대상자 어떻게 지지하는지 어떻게 부축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 우리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방문 일정이 변경됐으면요,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겠죠.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되겠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이 유지 안 했을 때는요, 벌칙이 2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2이죠. 간호조무사는요,
33이에요. 달라요. 지금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22입니다. 이게 국시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요즘 국가고시가 좀 뜬금없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호자에게 보고해요? 아니에요. 우리 요양보호사는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유아어 하면 안 돼요. 반말, 명령어, 반말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반말 쓰지 마세요. 대상자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한다. 복지용구 구매 알선행위 하지 않죠.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 유도하면 안 된다. 아우 장기요양 등급 좀 받아보세요. 이거 안 된대요. 정보만 제공하래요.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자녀분이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만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돼요. 또는 시설장님 그 집 조금 학대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여러 가지 좋은 점? 다음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도 이 대상자에게 균일한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직종,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다른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데 우리도 면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걸리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 집이 이상한 거지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불법행위 신고하면요 포상금까지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가족이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요구했어요. 또는 마스크 돈 많이 드니까 이거 그냥 계속 씌우세요 이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대상자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당위성을 설명 후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기저귀 재사용했어요. 이거 미생물 번식해가지고요. 이거 요로 감염도 될 수 있고요. 욕창이 전조가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마스크도 계속 같은 거 쓰면은요. 이게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보기에 만약에 상하만 좌우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래요. 몇 회? 5에서 10회를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잠깐씩 쉬어주래요. 몇 초? 5에서 10초. 둘 다 5에서 10이라는 숫자죠. 그런데 이 스트레칭 자세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몇 초를 유지하라? 10에서 15초. 이건 조금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유지할 때만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해요? 아니죠. 느껴지지 않을 강도로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통증은요. 근육이 긴장되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막 마사지, 스트레칭 아플 때까지 하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다.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시행한다. 빠르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호흡은 멈춘다 이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법은 일단 마스크 써야 돼요. 그쵸? 그리고 본인도 검사를 맡아야 돼요. 언제?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 검사를 받는다. 바로 받으면은 이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언제 나올까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나 나온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 표현 맞습니다. 이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찍는다 이것을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일단 마스크 껴야겠죠? 장갑도 껴야 돼요. 결핵은요 호흡기 감염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랑 물건을 같이 쓰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마스크를 꼭 껴서 호흡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결핵균은요 햇볕에 약해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거든요. 결핵 환자의 이불 이런 거 직사광선을 쪼이면 좋다. 수분 내에 죽는다. 몇 시간이 아니에요. 수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몇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죽는데요. 침구는 일광소독이 중요하다. 대상자와 접촉 금지한다? 틀린
틀려요. 호흡기 질환이라서.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병원에서 주지도 않아요. 결핵약은요, 보통 장기로 먹어야 됩니다. 결핵은 한번 걸리면요, 다양한 종류의 항결핵제, 결핵약을 그냥 미리 한 주먹씩 먹어요. 왜? 이게 사실 어떤 균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성 생길까봐 한꺼번에 다양한 종류의 약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까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약은 뭐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그렇지만 이 대상자는 누가 돌보겠어요? 안 된다. 마스크나 장갑 끼고 돌본다 이 얘기예요.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받는다? 모두 치료받는다, 동시에 치료받는다? 이건 옴이에요, 옴. 아시겠죠? 결핵의 증상 2-3주 이상의 기침. 기침을 많이 하면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네, 선생님, 2주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왜요? 결핵인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기침이 2주가 넘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결핵이 의심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민후과 갔어. 기침 나오네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죠. 오후에는 발열, 야간에는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 체중이 감소된다. 기침을 계속해보세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죠?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침을 한 달 했어. 나 살 하나도 안 빠졌어. 결핵 아닐 수 있겠죠. 그쵸? 밤에 가려운 증상이 심하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감염력이 강하여 대상자와 동거 가족이 동시에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옴.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쵸? 뭔지 아시죠? 옴찐득이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야간에 가렵다. 뭐든지 야간에도 가렵습니다. 또 대상자 접촉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하래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옴이에요. 옴 찐득이죠. 찐득이. 찐득이기 때문에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건조시키래요. 건조시켜도 3일 동안 쓰지 말래요. 왜? 죽었는데도 얘네가 72시간 동안 살아있으니까. 3일 동안 살아있으니까. 세탁이 어려운 것은요, 3일간 햇볕을 쬐는데요. 또는 고열의 다리미로 다리를 사용한다. 지져서 죽이는 거죠. 그쵸? 독감. 지금 독감철이에요. 11, 12월. 지금 한창 예방접종 맞아야 될 시기입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서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다. 거의 7일이 잠복기죠.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요, 일주일 7일 정도 쉬어야 된다. 독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7일은 쉬어라. 안 그러면 옮기니까.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이 손으로 요리하면은요, 이 요리 먹은 사람도 걸려요. 그래서 증상이 회복되어도 2, 3일은 조리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회복 후에 바로 조리 가능하다? 틀려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머릿니, 살충 성분이 있는 샴푸, 없는 샴푸, 뭘로 감아요? 있는 샴푸로 감아야 됩니다.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근데 보기에 살충 성분이 없는 샴푸, 살충제는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릿니는 한마디로 벌레예요. 벌레 충자죠? 살충 성분이 있는 샴푸로 감아야 죽죠. 또 석회가 이 머릿니의 새끼예요. 알이죠?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한다. 감염자의 베개, 모자 이런 거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건조한다. 55도 이상의 오온 동안 노출하면 3일 된다. 근데 실제로 이 과거에 얼마 전에도 이 초등학교에 애기들 머릿니가 돈 적 있어요. 이렇게 이런 요법보다는 애들 파마시키잖아요. 이거는 시험 외의 얘기입니다. 파마시키면 파마약이 독해서 이 머릿니가 죽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소화 안 된다 이거죠.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대사 능력은 몸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쌓이면 중독 형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타액, 침이죠? 위액이죠? 분비가 감소된다. 타액이 안 나오면 입이 건조하죠. 위액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돼요. 특히나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했어요.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왜?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췌장은요, 이거는 그냥 듣고만 가세요. 호르몬도 나오고 소화효소도 나옵니다. 소화효소는요,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소화효소 트립신, 지방 소화효소 리파아제라는 게 나와요. 이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 이 리파아제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호르몬은요, 인슐린이 나와요. 혈당을 떨어뜨리죠. 또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요. 혈당을 올려주죠. 췌장은 호르몬과 소화효소 두 가지가 나오는 이 복합셈입니다. 중요하죠. 췌장이 우리 몸의 기능에 있어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당 내성은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성질이에요. 포도당 분해가 안 되면은요, 포도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직장벽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탄력성은 다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은요.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감소돼요. 관략근을 꽉 잡아주지 못하면은요, 똥이 새요. 변실금이 발생한다. 입맛은요, 단짠을 잘 못 느끼죠.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니까 음식이 달고 짜져요. 쓴시는 잘 느낀다.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나이 먹고 더 느껴요. 아이고 써라, 아이고 쉬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의 대사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간에서는요, 해독을 해요. 또 신장에서 배설을 합니다. 이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해독이 안 되고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설사하면은요,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수분을 보충한다 이겁니다.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하게 마신다. 탈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마셔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복부 마사지 해줘라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먹으면은요, 계속 설사 더 하겠죠. 안 돼요. 카페인 피합니다. 평소에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먹는데, 저번에 몸이 너무 안 좋고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이틀을 안 먹었더니 똥을 못 싸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3일째 커피 먹었더니 그제서야 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이 장 운동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사할 때는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커피 먹지 마세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순한 거 위주로 드세요. 이런단 말이죠. 우유도 먹지 말라고 해요. 지방이 많거나 섬유질이 많거나 이러면은 더 쭉쭉 싸기 때문에 설사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제, 설사를 지연시키는 거, 멈추는 거,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서 복용한다. 저는 사실 설사할 때 지사제를 안 먹습니다. 이 설사를 하면은요, 배 아팠던 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빠지는 느낌 안 들어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지사제를 먹으면은요, 이게 독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사제는 남용하면 안 돼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호흡기계 역시 다 나빠지겠죠. 기침 반사 감소. 기침 반사 좋은 거예요. 목에 뭔가 걸려 있어, 가래가 있어, 이물질이 있어. 기침을 해서 밖으로 빼냅니다. 좋은 건데 감소한다. 좋으니까 감소한다. 아시겠죠? 폐순환량 감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감소한다는 거. 폐 활량도 감소한다는 거. 섬모운동의 저하. 섬모운동 좋은 거죠. 왜?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에요. 이게 감소된다는 거. 호흡 근육 위축. 기관지 내 분비물 나쁜 거죠. 나쁜 거는 증가하고 좋은 거는 다 감소하는 거예요. 분비물이 증가한다. 막 가래 뭐 이런 거 좋아요? 콧물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길 갈 때 휴지 없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손으로 콱콱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싫거든요. 충격적이었는데 와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분비물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손수건이나 또 휴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막 눈물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맨손으로 하면은 위생에도 그렇고 힘드니까. 그쵸? 모를 앓는 대상자 증상 완화법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 이 질환 뭐겠어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래요. 만성 기관지염이죠?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 일단 염증이면은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세요.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이 염증을 몸 밖으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좋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잖아요. 그쵸? 심호흡하고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에 가래를 뱉게 한다. 이 가래가 사실 잘 안 빠집니다.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빠지고요. 또 가습기, 습도가 좀 어느 정도 40에서 60%죠? 이렇게 해야 또 가래가 뱉어집니다. 이 퍼센트는 조금 달라져요. 일반적인 습도는 요건데 가래가 있으면은 55에서 65 높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습기가 있으면 좋겠죠. 금연한다, 공기청정기 한다,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습도를 높게 한다. 틀려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사실 습도를 높여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이 국가고시 기출 지문으로는요 틀립니다. 숨쉬기 어려울 땐 상체를 올린다, 자위 반자위, 또 머리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제에 처방받았다고 한다면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 노인성 질환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천명음이 있다 하면은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고 알레르기 증상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예요? 천식이에요, 천식. 기관지벽이 부풀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에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찬 공기에 노출했을 때,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했을 때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기관지가 좁아지는 게 바로 천식입니다. 천식 대상자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할 때 순서,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물어보죠.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이거예요. 뚜껑 열고 흔들고 입으로 물고 흡인기 누른 다음에 숨 들이쉬고 내쉰다, 이겁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법 주의사항. 고혈압 하면 중요한 거 뭐예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거죠. 마음대로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현실에서요, 고혈압약 먹다가 중단하시는 경우에 뇌졸중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혈액순환 안 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은요, 의사와 상의해서 이 혈압 이 용량을 증감해야 돼요. 그쵸?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요, 혈압약의 효과를 낮춰요. 약발이 안 받아요. 그래서 혈압 있으신 분들 금주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저염, 저지방,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염, 저지방. 혈압이 높으면요, 싱겁게 먹으세요, 이런단 말이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요, 이런단 말이죠. 고혈압약 뭐랑 먹지 말아라? 자몽주스. 자몽주스랑 먹으면은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먹지 말래요. 또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먹지 않는다. 고혈압은 보통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이완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 이상이 되어도 사실 고혈압이다. 한 번에 재는 건 아니죠. 여러 번 주기적으로 쟀을 때 계속 이게 넘는다고 한다면 사실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가 어렵죠. 체중 조절 어렵죠. 혈압이 계속 안 떨어지면 약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가 커져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서 사실 기피하는데 정 안 떨어지면 먹어야 되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심장 수축력 저하.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 이 보기에다 힌트가 있습니다. 호흡곤란, 허약감, 부종이 나타나고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이럴 때 어렵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다. 심장이 뭔가 부전하다.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완전하지가 못하다. 부전. 완전하지가 못하다. 이게 부전입니다. 심장이 완전하지가 못하다. 부담을 느낀다. 이 얘기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면은요,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고, 호흡이 곤란하고, 부을 수가 있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환 5가지가 있습니다. 간심신갑부, 간심신갑부. 귀여워 들으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수분을 많이 먹어라 이런 건 있어도 제한해야 된다, 좀 특이하잖아요. 간경화. 간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복수가 찰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 차신 분들은 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물이 차요. 그래서 막 물 빼내잖아요. 이럴 때 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 간경화에 복수 찰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 원활하지가 못해.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 심장과 신장이 부전할 때 뭔가 수분을 제한해 줘야 된대요. 또 갑부, 갑선성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입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간심신 갑부. 여기에 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뭐 만성 신부전 이런 미사여구가 붙어도 이 신부전이든 만성 신부전이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요거를 기억하세요. 간심신갑부 여기에 뭐 이렇게 만성 신부전 붙었다고 이거 많이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다. 이거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이죠.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많이 쓰면 아픈데 아침에 뻣뻣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괜찮다 이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 수영 또는 수중 운동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수영이 답이 없어. 수중 운동 이렇게 나오면은 아셔야 됩니다. 국가고시는요. 약간 유사어, 유의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 체중을 부하하면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 운동이 좋다는 거.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걷기,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 이 체중을 부하하면은요, 근육과 뼈에 힘을 줘요. 그래서 걷기가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고요. 체중을 부하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골이 마모돼가지고 뼈끼리 부닥치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게 퇴행성 관절염에는 좋고요. 골다공증에는 뼈의 골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걷기는 사실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고시용으로 특히나 걷기가 좋은 것은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뭐가 잘 생겨요? 고관절 골절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정말 잘 나와요. 골다공증에 있는 상태에서 왜 노인들이 넘어지면 고관절이 많이 부러져요?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안 부러지잖아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보통 조각이 많이 나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이후에 삶의 질은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낙상을 조심해라. 이것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치지 않는 게 최고예요. 다치지 않는 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치고 나서는 예전에 삶의 질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낙상을 조심하세요. 특히나 겨울에 지금 막 빙판길 얼어있고 이럴 때 낙상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